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면피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강남 집값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를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관되게. 그게 여러 이런 판단들 때문이었어요. 네, 또 주식시장 봤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 토지 거래 허가제 다시 강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를 일부 지역만 다시 허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그 일부 풀린 지역이 진짜 한 달 만에 폭등했어요. 잠실은 30억을 넘었고 그쵸. 반포는 70억을 넘었고 그러고 났더니 어떤 게 시장이 형성됐냐면 뭐야 결국 쌌던 거야? 아니면 더 오를 수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규제로 막고 있었던 거야를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보여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장에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강남 집값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더 오르겠어요? 의구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토제라는 제도 풀리니까 폭등했네. 이걸 보고 아직도 더 가겠구만. 뒤늦게라도 사야지. 이 심리를 거의 확신으로 바꿔준 꼴이 된 거예요. 정부도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서 네. 뒤늦게 원래 토어제 풀어줬던데 다시 묻겠습니다가 한 게 아니라 네.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전체를 토어제로 묶어버리는 그걸로 초강수를 뒀잖아요. 그거는 정부도 알았던 거죠. 야, 우리가 반대 시그널을 줘버렸다. 이게 아직도 어떤 의미에선 싸네라는 시그널을 줘버렸다. 그러니 토어제로 다 묶자까지는 했는데 시장의 열기는 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동산 관련한 매매 지수를 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그러면 지금 정권은 토호제에 막고 있지만 이 정권이 계속되겠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생각 있는 사람 또 올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때 확 풀으면 또 오르겠네 해서 지금은 토호제로 묶여서 갭 투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는데 제가 현금 내고 살게요. 40억, 50억 하고 사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집값 잡는데 성공한 게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데 성공한 정책이 돼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항상 좀 이렇게 급등했다가 과열됐다가 급냉됐다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데 이게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변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시장 구조가 한 2할 정도 되고요. 네. 정책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철저히 정책에서 시작해서 정책으로 끝나는데요. 부동산을 어느 동네에 어느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국가가 정해요. 지목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준상업지구인지 1종인지 2종인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도를 정하고 푸는 건 역시 국가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이라는 건 내 돈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대출을 껴서 사야 되는데 그 대출을 얼마나 쉽게 해줄지 안 해줄지를 또 정부 당국이 정해줘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A부터 Z까지를 전부 정부가 조율하고 정부가 정하는 걸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면피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울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것도 8할은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할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우리 후배님들에 해당되는 MZ세대들은 이제는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게 돼버렸어요. 그쵸.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몇 년 저축해서 나 집 샀잖아.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버님 세대는 집은 집대로 하고 나 재테크로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걸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집은 집대로 하고 투자대로 따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MZ는 내가 십수년 동안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에서 번 돈 전체로 이제 내 집을 베팅하는데 그러고 나면 난 돈이 한 푼도 없고 대출만 잔뜩 있는데 그럼 투자는 뭘로 하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내가 산 집을 투자 목적으로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기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은 돈 다 넣고요. 대출까지 다 껴서 샀는데 이 집 근데 오르긴 할까요? 어떻게 안 물어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기성세대 분들이 아니 요즘 MZ들은 무슨 부동산을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 생각을 합니까? 너무 그렇게 타박하시지 마시고요. 이분들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고는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순간. 그러니 당연히 뭔가 투자 유망 지역에 집을 살려는 그런 니즈가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로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공고해지면서 사회적인 부동산의 흐름도 급냉 급등하는 기조가 같이 맞물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주거의 어떤 좀 불확실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지적이 돼 왔는데 사실 해소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정치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해 보자라는 몇 가지 시도가 정치적으로 있었어요. 지역 균형 발전해 보자, 혁신 도시 만들어 보자, 수도 이전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왜 다 실패했느냐? 역시 정치와 정책에 책임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일을 전에 공공기관에 있었을 때 일조하면서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엔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기능들의 일부를 지방 도시로 이전하자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서울에 이 스팀 빼는 거구나 해서 이거 잘 되면 우리나라 고질병 하나 해결하겠다 싶었는데 그때 초창기 2개, 3개를 지정할까 고민을 했던 적도 잠깐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정도면 네. 서울 같은 거 2개 정도, 많아서 3개 정도 만들려면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슬슬 압박이 오죠. 어디? 그거 지정 안 되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럼 우린 당신 안 찍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선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럼 하나씩 늘리고 하다 보니 결국 14개 시도 모두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4개 시도에 모두 서울 같은 도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역 균형 발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그냥 일 안 하는 사람이니까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치가라면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부산하고 광주만 지정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했을 때 충청도에서 달려오고 강원도에서 달려오고 제주도에 달려왔을 때 나는 그거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당선 못 될 수도 있고 대통령 못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못 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탓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서울 같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강남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또 국가가 못 만들겠구나. 이런 구조상에서. 이 구조를 깨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겠네. 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유튜브 많이 출연하는 편이니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강남 집값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를 뭐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관되게. 그게 여러 이런 판단들 때문이었어요. 그게 제가 유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게 올바릅니까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실을 물어본 거니까 네. 참 올바르진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이 큰 답변 기조에선 바뀌진 건 없네요. 예. 그러면은 이런 뭐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시장에서 잃은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짜 한 곳만 바라보는 이 스팀을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요즘은 국가 단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경쟁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걸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가 계속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서울과 서울 부대 위성 도시들 가지고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부울경 뭐 하나 있다 치더라도 뭐 그런 게 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정말 답은 있어요.
지방에 우리 기자님이나 뭐 여기 PD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8.15도 지방에 이전하자, 박 교수님이 하시는 여의도 맨션도 지방에 그 사무실 이전하자 하려면 우리가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고 싶으려면 서울보다 어설프게 서울보다 옹색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갈까요? 안 안 가죠. 가죠. 네. 지방에 우리 가게 만들려면 서울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야 여기 있을까 했는데 친구도 많고 다 있어서 거기 갔더니 세상에 아파트가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이 우리 사옥이 거기 도로가 세상에 거긴 주말에 요트 해도 된대 이런 게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줘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서울과 같은 걸 진짜 두 개만 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효과성이 있을 텐데 그런 용단을 내릴 분들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도도 하나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도시 계획과 도시의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도지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이 8.15 때문에 유명해져서 어느 지자체에 시장으로 출마했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슬로건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슬로건이 대부분 뭘까요? 명품 도시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습니다. 일 거지. 영세민들을 위한 도시 만들겠습니다. 차상위 소득자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왜? 지역 주민들은 우리 시장에 와서 여기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만들어줘서 우리 집값도 올라가게 하고 도시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가 아닌 영세민들, 차상위 소득자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도시? 집값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안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바로 근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사회 엔트리 레벨이 거주할 수 있는 빌라나 주거비가 싼 그 주택을 다 헐고 재건축 재개발로 중산층 이상이 살만한 아파트 단지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트리 레벨에 있는 초년생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성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네. 서울에선 내가 있을 곳이 없고요. 바로 옆에 있는 과천 살펴봤더니 여긴 더 비싸. 아이고 판교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 일정이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서 있었는데 네. 거기 직원분들이 한 5분 계셨어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여성 아나운서분도 계시고. 제가 그냥 저는 오늘은 일찍 촬영을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늦게 촬영 끝내는 바람에 많이 늦어지셨는지 걱정됐습니다 하고 덕담을 했어요. 네. 되게 멋해요 했더니 그냥 추상적으로 던진 거예요. 되게 멋인가요 했더니 진짜 멀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성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저는 평택인데 지하철 없는 평택 끄트머리래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절대 야간 촬영 안 잡아야지 그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네. 전 세계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시도지사들에게 전부 다 그 건축 인허가와 면허를 다 그쪽에다 때려주니 다 중산층 도시 만들겠다고 하더니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는 안 만들어준 거죠. 점점 네. 줄여버린 거고.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건축 관련한 건설,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 권한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도지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시민들 와서 명품도시 안 만들어줄 거예요?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권한을 중앙에 가져가서 예를 든 겁니다. 남양주, 양주, 의정부 뭐 이런 주변의 도시들 있잖아요. 일산, 분당 등등, 성남, 하남 등등. 그런데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몇 개씩 임대 아파트 꽂아놓고 네. 영세민 아파트 막 꽂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가죠. 네. 아니 중앙정부에서 이거 하는데 시장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할 말 있죠. 저도 나설 생각입니다. 저도 삭발투혼하면서 중앙정부에 항거하러 가시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장과 도지사들 욕 안 먹잖아요. 그렇죠. 시민 편이 됐으니까. 근데 중앙정부는 국가에 필요한 기능이니까 곳곳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같이 욕하러 오게 하고 국가는 또 국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권한을 뺏어와야 된다. 중앙정부가. 그런데 시도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알토란 같은 권한이 건축 관련한 거거든요. 네. 논리가 없어요.
아, 이거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힘 제가 빠지네요. 네. 이거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씁쓸한 결론이었네요. 씁쓸하네요. 가장 큰 또 추가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뭐 세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리스크는 네. 걱정을 안 해도 될지. 아닙니다. 리스크 걱정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 3구에 재산이 몰빵되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를 않아요. 네. 우리나라의 정확한 경제 상황은 저성장 구조, 경제가 어려워진다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양극화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지금 한쪽 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인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써도 더 모이는데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강남집이 싸다는 표현보다도 내 구매력으로 살 수 있어요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토지로 다 묶였는데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고 수출이 잘 안 되고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게 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에 많은 부분 투자를 해놓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또 불편한 진실인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상당 부분 양극화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분명한 상급지들과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분명한 희비가 엇갈릴 것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많은 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일정 부분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두시기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좀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전체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오히려 강남의 일부, 전부는 아니에요. 강남도 갭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진짜 찐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재산의 주거비 비중이 얕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참 이게 항상 오랜 시간 동안 거론이 돼 왔었는데 논의가 돼 왔었는데 해결이 참 안 되는 게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공공임대 뭐 확대라던가 토지공 개념 이런 논의들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안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안이라고 보세요? 이제는 무조건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실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위정자들과 대표들이 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최근까지 한결되게 주장했던 게 내 집장만 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내 집장만 하게 정책적으로 금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일관된 모든 국가의 정책 기조였어요. 왜?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가의 윤택함이 많아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자님도 내 집에 살고 저도 제 집에 살면서 우리가 비슷한 동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인사를 나눠요. 네. 왜? 내 집이고 이제 오래 살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 이사원 누구입니다. 인사 하나 드리려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임대 살다가 1년 살다가 나 또 다른 데로 갈 건데 뭐 하는 사람은 이런 애정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많은 다른 사회적 현상이 생겨요. 네. 하다못해 눈 왔을 때 앞마당도 안 쓸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서로 아는 사이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자님의 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걔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는 기자님이 여동생인지 알잖아요. 남동생인지. 야, 너 누구네 동생 아니야? 너 밤늦게 뭐 하는 거야? 집에 들어가. 안 그러면 나 네 누나한테 저 이른다. 이러면서 네. 뭔지 아시죠? 네. 치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범도 커뮤니티가 생겨요. 그렇죠. 서로 신경 써주니까. 그래서 삶의 질이라는 게 급속도로 늘어나가는 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확인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국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꼭 내 집 장면 장만해라. 내 도와줄게를 지향해 왔는데 네. 2000년대 이후부터 이게 싹 바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많은 국가들이 돈이 없어졌고 네. 왜냐하면 재정 지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 그 동네 집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니 국가 입장에선 돈은 없는데 더 주택을 공급해 드리려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럽부터 말을 바꿨어요. 임대주택 나쁘지 않습니다. 싸게 해드릴 테니 들어가 사십시오. 이걸로 말을 바꾼 거예요. EU 집행위원회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 소견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토지 공개념이든 임대형 주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 같고요. 네. 집 지어서 계속 내 집 장만해 주겠습니다. 이거 한계에 이미 봉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논의돼야 될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추가 질문이긴 한데 1인 가구 증가랑 무주택자가 증가하는 게 노숙 인구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또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네. 노숙인들의 태반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 고아하세요. 네.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도치 않은 어떤 악재를 맞아서 전 재산을 유실해도 형 집에 잠깐 산다든가 누나 집에 잠깐 살면서 아버님 집에 잠깐 살면서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고하다 보니까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1인 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실질적인 고아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있는데 연 끊고 1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라든가 배우자 있었는데 자꾸하고 나 혼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회적 고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회적 고아들이 늘면서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신체적으로 뭐 청소하면서 생활비 벌어서 주거비 내고 그러고 그냥 혼자 살고 계신 분이 갑자기 크게 다쳤어요. 청소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숙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구 비중이 점점 는다는 건 우리나라 노숙에 대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을 뭐 자산이 아니라 좀 주거의 권리 뭐 이런 걸로 보려면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전방위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한번 또 깊은 논의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